안녕하세요. 서정화의 지금고전입니다. 품격의 결혼문화, 전통혼례의 예식 절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자갈의 혼례에는 의례의 전면, 후면에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들이 등장합니다. 본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도우미들을 지칭하는 이름들과 그 특성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납체와 납회 때 등장했던 사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자를 대리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자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혼례 진행의 초기인 납체와 납회 의례에서 상대 가문의 신랑집 대리자의 자격으로 왕래하는 사람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을 도와서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찬자가 있습니다. 찬자는 초례 때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신랑 또는 신부에게 초례수를 따라주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종속되어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납체와 납회 의례 때 사자를 보필해 따라다니는 역할이 있고요. 교배례, 합끝례 등의 혼인의식 때에는 신랑 신부의 세세한 의절들을 직접적으로 거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시자가 있습니다. 시자는 이번에 논할 신랑의 전환례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신랑이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 땅에 내려놓은 기러기 예물을 신부집의 시자가 받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부형 구걸의 때에는 신부가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올린 패백을 잘 놓아두는 신랑집 시자 역할도 보입니다. 신랑의 북면 전환례, 신부집의 혼주에게 신랑이 북향하여 기러기를 올리는 의례입니다. 신부의 초례가 끝나면 신랑의 북면 전환례로 넘어가는데요. 신부집의 혼주가 서향한 상태에서 사위가 북향한 채로 재배하면서 기러기를 올리는 의례를 말합니다. 일단 혼주가 대문 밖으로 나가서 대기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을 환영하고 그를 인도하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계속 사양하면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요. 결국 그 집의 주인인 혼주가 먼저 들어가고 귀빈의 자격인 신랑은 뒤따라 들어갑니다. 신랑은 기러기를 들고 갑니다. 메인 룸인 청사에 이르면 신부집 혼주는 동쪽에 서서 서향합니다. 신랑은 북향하여 무릎을 꿇고 바닥에 기러기를 내려놓습니다. 신부집의 시자가 그것을 받습니다. 신랑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는데요. 신부집 혼주는 답배하지 않습니다. 주자갈의 본주에 기록된 기러기 설명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무릇 패백에는 살아있는 기러기를 쓴다. 없으면 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신랑의 전환례의 의의는 기러기가 여름 겨울의 음양을 따라서 철새로 왕래하는 의의를 취한 것인데 정희 선생은 기러기가 두 배우자를 들이지 않음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전환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의 납체 항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러기를 올리는 의례인 전환례는 원래 손님으로서 가져가는 의례인 패백 의례인데요. 주자갈에는 신랑의 전환례만 남겨놓고 모두 생략했습니다. 주자갈래가 신랑 집에서 마련해가는 기러기 예물을 없앤 것은 의례를 검소하게 또는 약소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신랑의 전환례는 정확히 말하면 신랑이 배우자 부모에게 드리는 패백 예물입니다. 패백의 뜻은 서로 만나보는 의례를 할 때 상대에게 전달하는 선물을 말합니다. 한자에서 빈 그리고 객을 모두 손님이라고 말하지만 빈은 특히 특정 의례 진행이 따라오는 손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기러기 예물을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한우 선물 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주자가래에서는 살아있는 기러기가 없으면 나무를 깎아서 쓰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일단 주자가래는
살림이 풍요로운 귀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송나라 때 다소의 녹봉이 있는 관료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무로 만든 가짜 기러기는 살림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혼례의 형식만이라도 갖출 수 있는 차선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속과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렇습니다. 기러기를 패백 예물로 준비하는 의례는 춘추전국 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의례였습니다. 당시의 사냥은 일상화된 것이었고 패백으로 사용하는 기러기와 꿩 같은 날짐승들은 모두 새끼 때 잡아 사육한 것이거나 사냥해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그와 같은 보편의 생활 습속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기러기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고 가격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시대에 신랑이 장난감 같은 목각 기러기를 예물로 들고 다니는 것은 다소 이상해 보이는 장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랑의 북면 전환례에서 지금 전통을례에서는 통상 기러기를 부각시킵니다만 사실은 신랑의 북면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청 위에서 신부집 혼주가 서향한 상태는 대청에서 약간 동쪽에 자리하여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 가운데가 아닌 동쪽에 자리했다는 것은 그 서쪽에 서 있을 사위를 아랫사람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귀빈으로 예우한 것입니다. 유교 의례에서 빈례때의 자리는 주인은 동쪽으로 서서 서향하고 비는 서쪽으로 서서 동향하는 상호 마주 설 수 있는 대칭된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동서남북은 절대적 방향이 아니라 상대적 방향으로 대청에서 출입문이 있는 앞마당 방향이 남쪽으로 상정됩니다. 유교 의례에서 좌우 동서로 자리한다는 것은 그 손님과 주인인 빈주가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표식입니다. 다만 귀빈과 주체인이라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장인이 서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장인 쪽인 동쪽이 아닌 북쪽을 향하고 그 상태에서 재배를 한다는 것은 비록 신부집의 혼주, 즉 장인이 사위 자신을 대등한 손님으로 예우하더라도 그 자신은 장인을 부모의 지위로 보겠다는 예법상의 분명한 몸짓입니다. 그런데 상변 통고 세 줄을 보면 신랑의 북면 재배에 대해 주자가 순전히 기러기를 드리는 의례를 위해 하는 것이지 그댁 혼주에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나라 때의 예학자인 정현과 당나라 때의 예학자 가공원은 그댁에서 딸을 주기 때문이지 신부집 혼주에게 하는 절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주자, 정현, 가공원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예학의 대가라고 해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들의 해석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 의례에서 산 사람을 만나보기 위해 예물로 가져간 폐물 그 자체에 절하는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을 주기 때문에 절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큰 절을 올리는 대상은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가 너무 황송한 절을 하는 것을 피하고 사양하는 경우는 있어도 절하는 사람이 아무런 대상도 없이 허공에다가 절하는 경우는 유교 의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 사람에게이든 돌아가신 분에게이든 그 대상은 분명하게 설정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신랑의 재배에 신부 측 혼주가 답배하지 않은 것은 신랑의 그와 같은 부모처럼 또는 높은 사람 대하듯이 하는 존중의 배례를 차마 받아들일 수 없어서입니다. 맹자가 예를 사양지심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도 계속 보이고 있듯이 유학의 의례에는 이렇듯 서로 겸손을 보이고 서로에게 사양하는 형태의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서로서로 사양하는 행위가 있어도 암묵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의절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 행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앞의 납체 의례에서 여자집 혼주가 남자집에서 보낸 사자에게 북향 재배를 했을 때 사자가 그 재배를 피하지 않고 나름 예의를 차린답시고
그를 마주한 방향인 남향으로 해서 답배를 하였다면 이는 엄청난 결례가 돼버립니다. 바로 이 부분, 신랑의 북면 전환의 경우에서도 아직 혼례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위가 북향에서 올리는 제배에 대해 답배를 해버리면 이 역시 예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인이 자신도 똑같이 상대를 높인다고 북향에서 답배를 하게 되면 이 역시 자식의 남편 될 사람에게 하기에 합당치 못한 의절이 돼버립니다. 이렇듯 유교 의례의 복잡하고 어려운 점은 공부가 깊은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를 그토록 어렵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전환례가 끝나면 유모가 신부를 데리고 안채의 문인 중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먼저 대문을 나가서 가마의 발을 들어 올려주면 신부가 그 안으로 들어가 앉습니다. 신랑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신랑의 말이 앞서가고 신부의 가마가 뒤따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형식의 친형이 끝까지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혼인의식, 즉 신랑 신부의 교배례, 학끝내, 첫날밤 의식 등은 신부의 집에서 치르고 그리고 나서 다소의 시일이 경과하고 나서야 신랑의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시집감보다 남성의 장가감이 워낙 뿌리 깊은 풍속이었기 때문에 유교의 혼례에서 이 친형례만큼은 변칙이 원칙이 된 채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형식의 친형례는 절반의 친형이라는 의미의 반친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비록 우리에게 완전한 형태의 친형례가 정착되지 못하였어도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주자가래의 주석서나 행례서 등 혼례 관련 모든 예서들에서 친형례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정통 절차 그대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에서도 그대로 논하겠습니다. 왕씨를 제외하고 완전한 형태의 친형례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청사에 서서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신부에게 읍하고 인도해 들어갑니다. 읍이란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인사법인데요. 땅바닥에 엎드렸다가 일어서는 절이 아니라 요즘식의 인사처럼 서 있는 채로 상체를 굽혔다 펴는 정도의 가벼운 인사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